미국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작전 중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섰다는 보고가 펜타곤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그 거대한 함선을 살린 건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의 기술자 셋이었습니다. 그 기술자들은 아무런 조건도 예우도 보상도 없이 나타났고 말도 없이 고치고 인터뷰도 거부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단 한마디였죠. 우리는 발표하러 간 게 아닙니다. 수리하러 간 겁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강 군함이 무릎 꿇고 한국 기술자 셋에게 목숨을 맡기게 된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프리 브레넌입니다. 미 해군 장비사령부 출신의 전직 기술 고문이자 22년간 항모전단 시스템 운용과 전략 장비 정비 체계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글을 쓰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국이다.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덕분에 살아남은 나라라고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그날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선 항공모함을 본 적이 없겠군요. 칼 빈슨.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 해군의 상징. 그 거대한 군함이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손을 놓고 고개를 저은 순간 그걸 고친 건 전투기 조종사도 아니고 제독도 아니고 한국의 작은 기술자 3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예우도 없었고 대가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우리를 살리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함교에서 시스템이 하나씩 되살아나던 순간 CIC의 콘솔에 초록불이 켜지던 찰나 지휘관이 살았다고 말하던 그 시간. 그 모든 기적이 한국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요. 그 손은 무임승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감당 못한 책임을 대신 짊어진 손이었죠. 지금도 트럼프 같은 정치인들은 비용으로 동맹을 재단하려 듭니다. 주둔비를 올릴지 말지, 누가 더 내고 있는지, 누가 이익을 챙기는지 따지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동맹은 고장났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날 한국은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기술에 목숨을 맡겼으며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항공모함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여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우린 그들의 진심을 받았지만 그에 걸맞은 존중을 아직 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 진실을 이젠 누군가는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태평양 칠함대의 항모전단을 관리하는 기술 고문으로 배정돼 있었습니다. 함대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항공모함이었고 그 중에서도 칼 빈슨은 거의 무적이라 불릴 정도였어요. 저는 늘 말했죠. 이 함선이 멈추는 일은 지구가 멈추는 것보다 확률이 낮다고요. 그런데 그날 지구가 멈췄습니다. 정비일지에선 시작은 사소한 알람이었어요. 보조 전력 장치 이상. 처음엔 그냥 경미한 결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서히 레이더 출력이 줄어들고 내부 전산망도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주 전력은 문제없는데 왜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어 가는지 감이 안 잡혔죠. 3시간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함재기 이륙은 중단되고 통신 장비가 응답을 멈추고 항모 전체가 바다 위에 정지된 섬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휘 체계는 혼란에 빠졌고 당시 전단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항공모함이 멈췄단 말인가. 그날 제 자존심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비 매뉴얼을 펼치고 자원부 파트를 확인했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건지 도무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 전력은 정상인데 보조 계통이 무너지고 레이더부터 데이터 링크, 통신 네트워크까지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단선이나 퓨즈 고장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깊은 곳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게 어디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DB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현장 데이터 로그, 구성 부품, 공급 이력까지 모조리 검토했지만 아무리 뒤져도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기술자들이 이건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죠. 설마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아닌가? 솔직히 말해 분노했었습니다. 이건 미국 군함이야. 어떻게 우리가 만든 배를 우리가 못 고쳐? 그때쯤 제 감정은 자존심에서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함대는 작전 중이었고 주위엔 중국 해군이 전개 중이었습니다. 지휘체계가 멈춘 항공모함 한 척은 곧 전단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불 꺼진 CIC, 작동하지 않는 전투체계, 그리고 무력하게 멈춰있는 세계 최강의 전투 플랫폼, 칼빈슨 항모. 그건 시스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해상에서 무릎 꿇은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미국 본토 정비사령부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펜타곤 산하의 전력기술국과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까지. 제가 직접 담당 엔지니어와 8시간 통화도 했고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우린 이 시스템의 내부 소스를 모릅니다. 우리가 150억 달러 넘게 들여 만든 핵심 전략 자산인데 그 안의 정밀 시스템을 우리가 모른다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비가 설치된 배경을 캐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찾다 보니 뒷목이 저릿해지더군요. 칼빈슨 항모는 2018년 개량 사업 당시 연합군 기술 파트너십 명목으로 일부 하드웨어를 한국, 일본, 영국 업체에서 조달했습니다. 당시엔 비용 절감, 성능 향상, 국제 협력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세부 기술 이전 없이 외부 부품을 그냥 구매한 셈이었죠. 문제는 이번 고장 부품이 바로 그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쯤 되자 사령부는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고칠 수 있을 거야. 저도 기대했죠. 요코스카 기지는 미 해군 제7함대의 보금자리니까요. 하지만 일본 기술진도 모른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부품은 일본이 납품한 장비와는 호환되지 않는 구조라고요. 그 다음은 유럽 차례였죠. 나토 통합정비소에 연락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력기술단에 요청을 넣었어요. 그쪽 반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미 해군 장비의 정비 요청이 왜 우리에게 옵니까? 그건 나토도 관리 불가능한 순수 미군 시스템이잖아요.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부품 하나 때문에 세계 최강 항공모함이 멈춰버린 셈이었습니다. 회랑에 걸린 글로벌 공급망 연계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미국산이라 믿고 쓰는 장비 중 놀랍게도 18% 이상이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몰라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린 늘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라고 자부했는데 조그마한 부품 하나에 작전 전체가 멈추는 걸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작전 책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국에도 정식 요청을 넣겠습니다. 당신도 동행해주세요. 자존심보다 생존이 중요해진 순간이었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한국에? 그는 담담히 말했어요. 미국도 못 고친 거면 이젠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못 고친다고 했어요. 지금 전단 전체가 위험합니다. 며칠 뒤 저는 국방사절단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죠.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순간. 이건 제 커리어 22년 중 가장 치욕적인 여정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칼빈슨이 움직이지 못한 채 태풍을 피하지도 못한 채 그 거대한 몸체를 바다에 맡긴 채 떠 있었거든요. 지금쯤이면 전단작전은 완전히 멈췄겠지. 제 옆자리의 군사참모는 말이 없었고 기내는 그야말로 침묵과 체념 그 자체였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정말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국방부 소속의 연락장교 한 명이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또렷했어요. 그는 딱 한 문장만 했습니다. 현장 기술진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무언가 더 화려한 대응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 해군 사절단이 왔으면 그에 걸맞는 환영이나 회의나 의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한국기술대응시스템에서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SMT솔루션즈 본사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실리콘밸리식 스타트업 느낌일 거라 상상했어요. 뭐랄까, 유리벽으로 된 오피스에 최신 장비들, 전 세계 고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멋진 로비 정도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그 건물은 그냥 평범한 3층짜리 공장이었습니다. 입구 간판은 휘어 있었고 건물 외벽은 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순간 실망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미국 항공모함을 고칠 수 있다고? 이 작은 동네 조립공장에서? 진심인가? 제 속으로는 이미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졌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술이 있는 업체라면 최소한 외형부터 다를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곧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내부는 놀라울 만큼 정돈돼 있었고 ESD 차단 장비, 정전기 무균 라인, 부품 구조 시뮬레이션 설비, 제어칩을 직접 테스트하는 전자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이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총 3명. 40대 후반의 수석 엔지니어, 30대의 제어회로 전문가, 그리고 갓 입사한 듯한 20대 후반의 젊은 기술자. 수석 엔지니어는 저를 보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한국말 잘 못하시죠?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부품, 우리가 만든 거 맞습니다. 우리는 그 회로를 누구에게도 안 넘겼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미국은 동맹국 아닙니까? 기술 공유 협약도 있고.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전장에서는 동맹이 아니라 책임이 중요하니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상황을 분석했고 부품 회로의 오류 가능성과 칼빈슨 항모의 전력 재분배 설계까지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항모에 탑재된 미 해군 보안 프로토콜의 한계점까지 이미 분석한 상태였어요. 미국이 만든 함선인데 한국 기술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건가? 그날 밤 그들은 준비를 마치고 미군 전용 수송기 편으로 칼빈슨으로 향할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업 가방은 작았고 사람 수도 단 3명. 그러나 그 누구보다 당당했고 집중돼 있었으며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걸 고칠 수 있습니까? 수석 엔지니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 배를 만든 건 당신들이지만 지금 그 배를 살리는 건 우리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항공모함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해결될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들 눈빛을 보고 나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수송기 편으로 바로 칼빈슨 항모에 도착했습니다. 기체는 항모 착륙 후 빠르게 정비구역으로 이동했고 그 3명의 한국 기술자들은 말도 없이 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들에게는 대기나 회의, 조율 같은 건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손부터 움직였어요. 정확히 오후 1시 10분 수석 엔지니어가 부품 회로를 열었고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CIC에서 그들의 작업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조용한 움직임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보통 미 해군 기술자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작업 도중에도 수시로 브리핑을 하고 확인을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이 3명은 한마디 말도 없이 마치 분해도와 설계도를 머릿속에 다 그려놓은 듯이 움직였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첫 번째 전력통신 라인이 복구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던 보조 CIC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전광판에는 신호등처럼 초록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진짜 고치고 있는 건가? 40분, 1시간, 그리고 2시간이 지나자 함내 탐지 레이더 시스템도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투 데이터 링크가 복원됐고 이전까지는 무반응이던 CIC 콘솔의 메인 화면이 마침내 전체 동기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작전 책임자가 제게 물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뭔가를 끝내고 있는 중입니다. 3시간 15분째 수석 엔지니어가 배선을 재배치하던 도중
손목을 툭 치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식 배선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꿔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에 미 기술요원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대답 대신 도면을 한 장 보여줬어요. 한국식 전력 재분배 알고리즘이 적용된 개조 스키마였죠. 심지어 영어로 설명된 게 아니라 자체 설계 전산 코드와 기호만으로 작성된 내부 문서였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해석할 수 없던 코드. 그걸 지금 그들이 현장에서 직접 읽고 손으로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4시간 20분, 항모의 외부 위성통신 안테나까지 복구 완료. 이젠 모든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단 하나, 동력 안정화 모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20대 젊은 기술자가 갑판 쪽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미군이 접근도 꺼려하던 고압 모듈 옆에서 단 몇 분 만에 차단 코일을 재결선했고 마침내 항모가 완전 가동이라는 메시지를 CIC에 전송했습니다. 정확히 작업 개시 후 5시간 2분.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CIC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파도가 여전히 치고 있었지만 그 위에 떠있는 칼빈스는 다시 살아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우린 살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한국 정비팀을 호출해 작전 지휘실로 초청하려 했지만 그들은 사양했어요. 우린 기술자입니다.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감탄과 충격 사이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들고 온 작업 가방 안에는 한국산 특수 절연 도구와 자체 개발 전류 분석기 1대, 그리고 무려 10년간 축적된 정비 패턴 노트북이 들어있었다는 걸요. 그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군사기술 체계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고 전통적 기술 권위에 대한 통쾌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업을 끝내고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항모 헬리패드 쪽으로 향하는 실루엣 속엔 자신감이 아니라 신념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기술 패권국이 아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한 건 칼빈슨 항모가 완전히 정상화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기지 착륙 직후 저는 바로 펜타곤으로 소환됐고 삼성 제독이 주재하는 전략기술보고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한 절차였겠지만 그날은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그 고요함이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더군요. 미 국방부 첨단장비국, 전투력 유지실, 해군조달본부, 그리고 정보기술사령부까지 최고 위급 간부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회의 같았으면 각자 노트북만 쳐다보며 딴청 피우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날은 그 누구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칼빈슨 항모의 정지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그 한국산 부품의 구조, 오류 경로, 복구 시간, 그리고 현장 대응자들의 행동 순서까지. 딱히 감정을 담은 보고는 아니었지만 말하는 제 입술이 자꾸 말라붙고 떨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미국 기술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가 끝나자마자 제 옆에 앉아있던 정보사령부 부국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장면을 눈으로 본 미국인 중 당신이 최초니까요. 그리고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커지고 진심이 실린 박수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치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이제는 미국의 새로운 기술 리셋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장비를 납품한 SMT 솔루션즈에 미 국방부 공식 정비 컨설팅 자격을 부여한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정식 미국 국방시장에서 중소외국 업체가 기술 자문 권한까지 부여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제 상관이자 해군장 비국장인 해롤드 제독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보수적인 인물이었고 한국을 늘 신뢰할 수 있지만 2차 공급선 정도로 평가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회의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프, 난 평생 항모를 떠받드는 건 강철과 해결료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 우릴 살린 건 기술자의 손이고 그 손은 한국에서 왔지. 그 후 며칠간
펜타곤 내부 서버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항공모함의 심장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복잡한 회로를 손끝으로 복원해내는 그 장면은 회의실마다 퍼져나가며 하나의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국방 전문 기자부터 안보 싱크탱크, 심지어 다큐멘터리 제작진까지. 그들 모두가 묻고 싶어 했던 건 결국 하나였죠. 정말 한국 기술이 미국 항공모함을 살린 게 맞습니까? 그 질문에 단 한 번도 머뭇거린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고장난 부품을 수리한 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한 기자가 손을 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결국은 그냥 부품 하나 고친 거 아닌가요? 그 말의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이 일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는 걸 이해시킬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미 해군에서 시스템 고장은 일상입니다. 단자 하나 녹슬어도 보급 작전이 취소되기도 하고 해수면 염분이 조금만 기준치를 넘겨도 레이더 오차 범위가 커져 작전 자체가 흔들려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그건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무너지는 체험이었고 부품이 아니라 신뢰 체계의 붕괴였어요. 그리고 그걸 복구한 건 매뉴얼도 없이 대체도 없이 단 5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의 중소기업 기술자 3명이 해낸 일이었죠. 그들이 사용한 장비 대부분은 미국에서 쓰이지 않는 규격이었고 심지어 회로 설계도 미 해군의 표준과 달랐어요. 우리는 그동안 미국식이 세계 기준이라고 믿어왔는데 정작 고장을 해결한 건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며칠 후 국방연구소에서 내부 분석 보고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목은 아주 간단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항공모함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었던 구조적 이유. 읽어 내려가다가 손이 멈춘 부분이 있었어요. 미국은 다수의 외주 기업에 기술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채택했으나 한국은 단일 설계 권한과 책임 소재를 개발자 중심으로 집중시킨 형태였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의 실시간 수리와 수정이 가능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하청의 하청을 거친 구조, 한국은 기술자가 설계부터 수리까지 책임지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나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분산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분했고 다른 한편으론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나라가 그 많은 제약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기술 체계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전제. 한국의 방산 기술자들은 그 전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했더라고요. 자기들만의 전쟁, 자기들만의 생존, 그리고 자기들만의 수리 매뉴얼. 그들의 시스템 복구 방식은 실전 상황을 전제로 한 연습의 결과였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각인된 손동작, 전압 분산을 위한 자체 테스트 알고리즘, 모든 회로에 대한 기억 복원형 대응. 말이 쉽지. 이건 기술자 한 명이 10년 넘게 한 시스템만 파고든 집중력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건 자동화 장비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했죠. 보고서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을 동맹국 장비의 보조수단으로 간주하지 말고 핵심 전력 생존 체계의 일부로 판단하라. 이건 미국 국방 전략의 축 자체가 바뀌는 선언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어디를 가든 이번엔 또 무슨 장비 고장났어? 라는 말이 더 이상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다시 살릴 사람이 미국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희망이기도 했어요. 항공모함 사건 이후 저는 국방기술 파트너십 검토 회의에 고정 배석하게 됐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엔 각국 장비 분석 리포트가 쌓여 있었고 그중 한국산 장비가 표기된 문서는 항상 빨간색 클립으로 구분돼 있었어요. 주의사항이라는 의미였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부 구조 해석 불가. 기술 설명 생략. 현장 대응에 한국 기술자 필요. 그리고 어느 날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 해상 드론 4종 중 2종이 한국 중소기업의 핵심 센서를 쓰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미국 내 해상 테스트 실패 후 한국에 넘겨져 업그레이드된 결과물이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공군에서도 레이더 교란 회피 알고리즘 중 일부가 한국 방위산업체의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도입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기술을 빌려 쓰는 쪽이 됐지? 한국이 대체 어디까지 올라온 거지? 겉으로 보기엔 아직 미국이 세계 최강의 무기 생산국입니다. F-35, 버지니아급, 콜럼비아급, 스펙만 보면 적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을 까보면 그 안에 점점 더 많은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걸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상황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의 특징은 단순함이었어요. 그들은 복잡한 장비가 아니라 현장에서 고칠 수 있게 설계해 놓은 거죠. 미 해군 표준 고속정은 모듈 해체에만 5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이 사용하는 고속정은 단 40분이면 엔진 모듈까지 분리 가능하게 설계돼 있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냐고요? 그쪽은 전쟁을 정말로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군수 보급이 끊겨도 우리가 직접 고쳐야 한다는 전제가 설계 철학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 후 저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 장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조여옵니다. 그게 존경 때문인지 경계심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시스템이 그만큼 뒤처졌다는 자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한국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장비의 신뢰성이 올라가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날 이후 어떤 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걸요. 미 해군 내부 문건에는 이 사건이 레벨 사고장 대응 사례로 분류됐고, 한국의 정비 대응은 비동맹 기술 우선 투입 사례로 기재됐습니다. 형식상 동맹이긴 하지만 사실상 미군 작전 도중 자국 외 기술자가 핵심부에 들어간 첫 기록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고요? 냉전 시절에도 걸프전에도 미 해군은 외부 정비팀에게 CIC 내 기밀 구역 접근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죠. 그런데 정작 한국 기술자들은 모든 일을 마친 후 어떤 인터뷰도 어떤 명예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직접 연락해서 펜타곤 초청 강연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도 해봤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담백했습니다. 우리는 수리하러 간 거지 발표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잊히질 않아요. 그 말 한 줄이 제 인생에서 만났던 그 어떤 명장보다도 강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여러 동맹국들과의 기술협력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디지털 방산 생산 라인을 참고해야 한다. 영국은 회의 중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기술적 신뢰를 가장 빠르게 얻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리고 독일은 직접 한국과 공동기술연구소 설립 제안까지 추진 중이에요. 그 와중에 미국 내부 분위기는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은 한국의 기술 의존도가 커지는 걸 안보 리스크라고 우려하기도 했고, 어떤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기술 내재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깊은 위기에 맞서는 구조, 실전에서 움직이는 판단력,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군수 자립의 철학이었습니다. 미국조차 멈춰버린 그 순간 움직인 건 한국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여전히 계산기부터 꺼내드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더 냈느니, 방위비가 정당하느니, 마치 동맹이 장부 위 숫자인 것처럼 굴죠. 그리고 그 선두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동맹을 흥정하고 주둔군을 협상 카드처럼 흔들어대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목이 메어옵니다. 우리는 그날의 손길을, 그 겸손한 구원자를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식의 동맹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습니다. 동맹이란 돈으로 쟁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고장났을 때 누가 손을 내밀어 주는가, 무너졌을 때 누가 말없이 지켜주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말보다 시스템을 믿고 정치보다 전선을 신뢰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한국은 말보다 손으로 동맹을 지킨 나라입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겐 너무 감상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상이 아니라 목격자로서의 책임으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제 이름은 제프리 브레넌. 퇴역한 해군 기술자이자 한때 항공모함 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생명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날의 기억을 안고 이제 저는 제 커리어의 마지막을 기록하려 합니다. 부디 동맹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정치적 구호보다 현장에서 당신을 고쳐줄 누군가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북극이 녹자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는 봉쇄됐고 미국은 뺏겼으며 중국은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들어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빙하가 깨어지기 전부터 그 나라는 자신들만의 시간표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설계도도 자원도 주변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회를 뚫었습니다. 아니, 위기 속에서 스스로 기회를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러시아도 미국도 유럽도 그 나라의 물류 시스템을 빌려야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물류의 중심으로 떠오른 걸까요?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 유럽 전략가가 말합니다. 이건 한국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한국만이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의 침묵 전략, 그리고 천년을 기다린 시간표의 진짜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나라일 줄 몰랐어요. 영국 국방부에서 수십 년간 전략 지리를 분석했습니다. 미 해군과의 조인트 리서치, 나토의 북방 항로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고 러시아가 북극에 구축 중이던 원자력 쇄빙선 배치 계획도 검토했어요. 북극은 저의 전문 분야였고 누구보다 냉철하게 이 지역을 지정학적 게임보드 위에 올려놓고 다루는 사람 중 하나였죠. 제가 분석한 세계 해상 교통로는 수백 개에 달했어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중동 석유 루트, 말라카 해협의 동남아 물류망, 파나마 운하의 태평양 대서양 연결고리까지. 이 모든 항로의 핵심에는 늘 같은 이름들이 있었죠. 런던,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뉴욕. 대영 제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계승한 해상 패권의 요충지들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없는 나라에 가까웠어요. 지도 위에서 빨간 펜으로 그어진 주요 항로들은 모두 한반도를 비껴갔거든요. 중국의 상하이와 일본의 요코하마를 잇는 선 위에 살짝 걸쳐 있을 뿐 그 누구도 한국을 목적지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항로의 중심은 언제나 런던이었고 상업의 교차점은 싱가포르, 로테르담, 뉴욕이었으며 때때로는 파나마였어요.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조그만 반도국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해양 전략, 그것도 북극 전략에서 한국이 주인공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2019년에 작성한 북극 항로 개발과 신냉전 구조 보고서에서 한국은 단 세 줄로만 언급됐어요. 한국은 조선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쇄빙선 건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정학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옛 동료이자 현재 UN 북극위원회 자문팀에 들어간 토마스 박사였죠. 그는 이렇게 적어보냈어요. 리처드, 한국이 북극의 싱가포르가 될 수도 있어. 무시하지 말고 한번 와서 직접 봐. 처음엔 웃었습니다. 한국이 북극에서 싱가포르가 된다고. 그건 마치 스코틀랜드 어부마을이 런던을 이긴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토마스의 이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북극 해빙 변화를 20년간 추적해온 전문가였고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분석가였거든요. 그런 그가 한국을 언급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발견한 몇 가지 사실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이미 세계 1위였고 북극 쇄빙선과 LNG 운반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으며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항만 회전율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러시아가 주문한 15척의 북극용 LNG 운반선 중 12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북극항로 운항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고 부산항만공사는 북극항로 연계 물류 허브 구축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북극항로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가 2013년부터 북극위원회 옵서버 자격을 유지하며 북극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서방 전문가들이 한국을 북극과 무관한 나라로 치부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북극의 미래에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북극 항로가 실질적으로 열리고 있고 그 노선이 대한해협, 바로 한국의 동남부를 지나게 된다는 정보를 접한 순간 무릎이 조금 흔들렸어요. 잠깐만, 이건 클 수 있겠는데? 런던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항로는 대국의 것이야. 작은 반도국이 낄 틈은 없어. 이게 제 뇌리에 박혀있던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무언가 묘하게 달랐어요. 공항의 정밀한 운영 시스템,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움직이는 물류 흐름, 그리고 그 위에 실려있는 사람들의 긴장감 있는 에너지. 그저 서울을 경유해 부산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지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엔 의문이 떠올랐어요. 왜 이 나라는 이토록 작은 땅에 이토록 거대한 시스템을 밀어넣고 있는 걸까? 부산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항구 야경을 처음 본 순간 그 광경을 말 그대로 전쟁터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수천 대의 트럭, 쉼없이 움직이는 크레인,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걸 정밀하게 조율하는 사람들. 제가 조사해온 러시아의 북극해로 계획은 대부분 군사적 전략적 목적이었어요. 에너지, 안보, 영토권. 하지만 이곳 부산에서는 경제 생명선으로서 항로가 설계되고 있었죠. 방향 자체가 다르더군요. 그리고 저는 항만공사의 연구 책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 한 번으로 수도를 잃어본 나라예요. 수출길이 막히면 나라 전체가 숨을 못 쉽니다. 북극이 열린다는 건 우리에겐 기회가 아니라 생존이죠. 생존이라니. 저는 지금껏 북극 항로를 패권의 수단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며칠간 부산의 여러 물류단지, 배후산업단지,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어요. 그중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쇄빙 기능을 갖춘 LNG선을 설계 중인 조선 기술자들과의 면담이었어요. 러시아도 만들기 어려워하는 걸 한국은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허풍이 아니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북극을 준비하는 이유, 그게 기회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는 과거에 중심에 서본 적이 없어요. 실크로드도 비껴갔고 향신료 무역도 스쳐 지나갔죠. 산업혁명의 대서양 루트에서도 한국은 늘 외곽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인류 문명의 마지막 항로라 불리는 북극 항로가 열린다면 그 길목에 최초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멈추는 나라가 한국이 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 나라는 처음으로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얼마 후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항만 재배치 전략회의에 특별 초청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회의라기보단 전쟁회의에 가까웠어요. 전쟁의 무기가 총이 아니라 컨테이너, 전장의 이름이 전선이 아니라 수로였을 뿐이었죠. 우리는 북극항로 개방 이후 물류 흐름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흐름 자체를 설계하는 국가가 될 겁니다. 부산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했어요. 유럽에서 시작해 아프리카를 돌아 아시아로 오는 구시대적 흐름 대신 북극을 타고 내려와 한반도를 통과해 동남아,
인도양, 호주까지 뻗어나가는 신질서의 중심축. 그 핵심이 바로 한반도라는 겁니다. 러시아 해양연구소의 로마노프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몇 주 전 핀란드 헬싱키에서 함께한 북극해 토론회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북극을 극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가슴에 와닿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도착한 그의 답장은 단 한 줄이었어요. 서울로 가겠다. 앞으로 러시아의 동지는 한국이 되어야 하니까. 그 순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역사적 전환점을 가슴으로 느꼈어요. 러시아는 늘 서쪽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서유럽과의 전쟁, 나토의 동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들에게 서방은 날카로운 칼날이었고 동쪽은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동진을 택했어요. 로마노프 박사와의 화상회의에서 그는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리처드, 당신은 모를 겁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지 말이에요. 서방은 우리를 적으로 보고 중국은 우리를 이용하려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봐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전 세계가 러시아의 등을 돌렸을 때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제재는 지켰지만 기술 협력과 민간 교류는 완전히 끊지 않았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이 러시아와 그런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또한 단 한 번도 러시아 영토를 넘본 적도 없었죠. 이 역사적 사실이 러시아에게 심리적 신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로마노프 박사는 말했어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고 일본은 과거가 복잡하죠. 한국은 작지만 위협이 없고 기술은 넘치며 무엇보다 약속을 지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북극 연료 탐사선을 한국과 공동 개발하겠다는 제안, 쇠빙선 원자력 추진 부품에 한국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는 명시적 언급.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크고 센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진짜 강국이라는 걸요. 러시아 외무부의 한 고위 관료는 비공식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로마노프가 전해졌어요. 우리는 한국을 극동의 스위스라고 부릅니다. 중립적이면서도 실용적이고 작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해요.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북극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러시아 항만청 실무관은 절박함과 동시에 기대라는 단어가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우린 이제 막 시작인데 솔직히 그 기술과 운영 능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는 제게 놀라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러시아와 진행 중인 북극 관련 협력 프로젝트가 무려 47개나 됐거든요. 쇠빙선 기술 이전, LNG 운반선 공동 개발, 북극 항로 운항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심지어 북극 과학기지 건설까지.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기술을, 러시아는 자원과 항로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서로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나누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걸요. 저는 상하이에서 열린 북극항로 국제물류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본 중국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중국은 곧 북극항로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발표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박수는 쏟아졌어요. 하지만 압도적인 박수 소리 뒤에 감춰진 단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던 진실. 중국은 북극 항로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진실. 중국은 북극 항로를 제2의 1대1로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상하이, 닝보, 칭다오, 텐진, 잇따른 항만 확장과 쇠빙선 도입, 북극해 과학기지 건설까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죠. 그들의 말처럼 이미 준비된 강대국처럼 보였어요. 그날 포럼 현장에서 중국 대표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쇠빙선 8척을 추가로 발주했고 북극항로 30% 이상을 중국 무역로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 대한해협이 거점 항만, 상하이와 광저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판을 잘못 읽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북극 항로는 거리 단축 게임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세계가 안심하고 짐을 맡길 수 있는 나라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중국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항만은 빠르고 크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들이 짓는 항만이 아니라 그들이 뒤에서 끄는 계산기였어요. 이제 막 북극을 뚫기 시작한 선박회사들, 유럽의 해운연합, 북미의 물류 전략가들 모두 상하이 대신 부산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부산항의 자동화 터미널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고 울산과 창원의 조선소는 쇠빙선의 프로토타입을 이미 완성한 상태였죠. 경남 지역에는 북극물류연구소라는 기구가 조용히 문을 열었고 정부는 한러 물류 공동기획단을 꾸려 북극항로 연계 시뮬레이션을 가동 중이었어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진실 하나. 신뢰는 건물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다. 중국은 그 신뢰를 지키지 못했고 한국은 말없이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미국이 북극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이상 중국보다는 한국이 낫다는 인식은 이미 미국 국무부 내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죠. 처음 이 사실을 들은 건 워싱턴 해군 전략센터의 세미나에서였어요. 그날 주제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한 동북아 항로 전략이었죠. 미 해군의 예비역 제독이 단상에 올라가 이 한마디를 남겼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다. 당시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이 중국보다 빨랐고 일본이 더 정밀할 거라 생각했죠. 그 무렵 미국은 커다란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러시아와의 관계는 냉각됐고 중국은 북극 항로를 선점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상황이었죠. 미국은 아시아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일본은 오래된 동맹이지만 항상 한 발 뒤에서 도망칠 준비가 된 나라 같았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한 정보 당국자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부산항에 예정에 없던 미 해군 보급함이 긴급 입항한 날. 그날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해진 시점이었죠. 아무런 설명 없이 통보만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대요. 그들은 부두를 비웠고 항만 노동자들은 3교대 체제로 즉시 전환했어요. 보급과 수리가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작업을 멈췄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미군 함정의 부산항 긴급 입항은 총 23회였는데 한 번도 거부되거나 지연된 적이 없었다고 해요.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의 한 참모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의 부산항은 우리에게 제2의 진주만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진주만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미 국방부 내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실질적 거점을 논의할 때 한국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펜타곤의 한 전략기획관은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동맹국이다. 이는 전략적 예측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차이다. 미 의회 청문회 자료에서도 확인했어요. 그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한 의원이 국방장관에게 한 질문. 왜 한국을 그렇게 중시하십니까? 장관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나라니까요. 이 발언은 미국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CNN과 폭스뉴스에서 연일 한국의 선제적 동맹국 역할을 다뤘고 워싱턴 포스트는 작은 거인 한국의 빠른 대응력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특히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료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크고 시끄러운 동맹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그리고 2023년 말 미국 해군 전략보고서에 새로 추가된 조항이 공개됐어요.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해상 허브로서 가장 신뢰 가능한 협력국은 한국이다. 어떤 외교 성명보다도 강력한 문장이었죠. 말없이 흘린 땀과 견디는 힘이 결국 이 나라를 전략의 중심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였어요. 저는 사실 처음 한국을 방문하려 할 때 서울만 알았어요.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이고 한국의 심장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진짜로 감탄하게 된 도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산. 지금도 제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첫 장면이 있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부산항 앞바다를 가로지르며 입항하고 있었고 도크마다 돌아가는 크레인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한 사람의 지시도 없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긴 건 항구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었죠. 이 도시는 준비되어 있다. 그 느낌을 받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제부터 세계는 부산을 향해 모이게 될 것이다. 부산이 특별한 이유는 항구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글로벌 기착지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도시였어요. 부산항만공사의 김 팀장이 제게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부산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처리항이지만 환적 비율이 74%에 달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산에 오는 화물의 4분의 3이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화물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미 아시아의 싱가포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만 세계가 아직 모를 뿐이죠. 김 팀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도시가 스스로 만들어낸 항만이라는 점이었어요. 1970년대만 해도 부산은 그저 어촌이었거든요. 거대한 산을 깎아낸 자리 위에 수십 년 전부터 묵묵히 부두를 확장하고 정비해왔죠. 일본이나 중국처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었어요. 지자체와 시민, 기업과 민간이 함께. 우리는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집단적 믿음으로 움직여온 결과였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건설부의 차장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1980년대 초 신항 건설을 계획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부산항도 벅찬데 왜 또 항구를 만드냐고 했죠. 하지만 당시 시장님이 한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안 만들면 50년 후 후회한다. 그 말이 맞았어요. 신항 건설에는 20년이 걸렸어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죠.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화 터미널이 탄생한 거예요. 부산항만공사 부사장과 나눈 짧은 대화가 잊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까? 아직 북극 항로도 열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항로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부산의 시스템은 항구를 넘어서 있었어요. LNG 선박, 쇠빙선 수리소, 전용 냉장 창고,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이미 수년 전부터 계획된 매뉴얼과 예산 속에서 착착 시나리오대로 완성된 퍼즐들이었어요. 특히 감천항 일대에 건설 중인 북극항로 전용 터미널을 보았을 때는 소름이 돋았어요. 영하 4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극저온 창고, LNG, 운반선 전용 저반시설, 쇠빙선 수리를 위한 드라이도까지. 북극항로가 본격 가동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예측에 의한 선제 투자였어요. 보통의 항만 국가는 수요가 생기면 그제야 부두를 짓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수요가 생기기 전부터 먼저 터미널을 만들고 글로벌 해운사의 부산을 거쳐가면 몇 시간 단축된다는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직접 제공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항구 뒤편의 산업벨트였어요. 창원, 김해, 울산, 그리고 포항까지 이어지는 이 일대는 한국 산업화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제조벨트를 품고 있었죠.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는 1시간 반 만에 포항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고속철도망과 고속도로가 교차하며 동부가 물류의 허브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실감했어요.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답게 축구장 크기의 선박들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었죠. 특히 북극용 LNG 운반선 세척이 동시에 건조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대중공업의 상무가 설명해줬어요. 저 배들은 모두 러시아 야말 반도에서 유럽으로 LNG를 실어 나를 배들입니다. 영하 50도에서도 항해가 가능하죠. 전 세계에서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우리뿐이에요. 창원의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는 쇠빙선용 엔진과 북극 해상풍력 설비를 제조하고 있었죠. 심지어 북극 과학기지용 모듈러 건물까지 만들고 있더군요. 북극이 열리면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에서 공급할 수 있어요.
두산중공업의 한 연구원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북극 항로가 정말로 열린다면 그때 세계는 알게 될 겁니다. 그 길의 중심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북극 항로와 한국의 관계를 추적하며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었을까? 기술이든 항만이든 외교든 모든 것이 한치의 빈틈없이 설계되어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기회 앞에 당황하고 어떤 나라는 기회 앞에 흥분하지만 한국은 기회 앞에서도 냉정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김태유 교수님의 저서를 펼치던 중 저는 한 구절에서 멈춰 섰어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변방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세계의 중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침내 이해했어요. 한국은 지금 북극 항로 하나를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수천 년을 기다려 수천 년을 설계해온 민족의 시간표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의 한 재래시장에 들렀다가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얼핏 보면 평범한 청과 상회였는데 그 가게 주인은 3대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주변 상인들의 재고 상황과 화물차 도착 시간을 마치 인공지능처럼 꿰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기계보다 빠르게 일하는 상인을 보았고 AI보다 정확하게 짐을 분배하는 청년을 만났고 세상의 흐름을 뉴스보다 먼저 읽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나라는 시민의 일상 속에 생존의 루트를 숨겨둔 나라였어요. 그러니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한국이 유독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길이 없던 민족이었기에 길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한국은 분명 단 한 번도 세계 패권의 중심에 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그런 주변국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스스로를 중심국처럼 훈련시켜왔다는 사실이에요. 수출 항로가 없어도 지정학이 불리해도 자원이 없어도 항상 없으면 만든다는 방식으로 세계의 존재를 증명해왔어요. 이건 산업 전략이 아니에요. 정신의 방식입니다. 서울 근교의 중학교에서 해양 안보 관련 수업이 진행되는 걸 봤어요. 학생들이 직접 지도 위에 부산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루트를 그리며 자국의 전략을 논하는 모습이 유럽 대학의 국제관계 전공생 못지않았죠. 그때 알았어요. 한국은 이미 국민 전체가 한편의 전략 보고서였다는 걸요. 국민이 전략이고 국민이 안보이며 국민이 미래인 나라. 그런 나라는 기회가 왔을 때 그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걸 말이죠. 며칠 전 한 외신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왜 한국은 기회가 왔을 때마다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기회를 기다릴 때 한국은 위기를 준비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기회가 보일 때마다 군비를 늘리고 자본을 유치하고 혹은 대기업을 앞세워 외교전을 벌이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해왔어요. 마을에 도서관을 지었고 농촌에 인터넷을 깔았고 어촌에 쇠빙선 기지를 미리 준비해놨어요. 사람이 모이고 기술이 퍼지고 정보가 닿을 수 있게 사람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지도를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길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민족이라는 걸. 이제 세계는 한국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처럼, 숙명처럼 그 모든 물류와 미래가 이 땅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전략 보고서도 해양 지도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대신 부산 앞바다에 뜨는 컨테이너선의 불빛, 울산 항만에서 새벽을 여는 노동자의 손끝, 창원에서 조선소의 불꽃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읽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위대한 지도를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위대한 기억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세계를 이끌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